이 사람의 이름은 존 F 케네디로 1961년 1월 20일부터 1963년 11월 22일까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6월 말부터 미군과 일본군이 맞붙은 뉴조지아 전역을 연재하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여기서 왜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때쯤 뉴조지아 지역으로 보내져 전투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케네디는 해군 장교로서 뉴조지아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 중 아주 유명한 영웅담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 케네디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사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과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케네디 가족의 사진을 1931년에 찍은 것인데, 케네디의 부모가 아들 4, 딸 5을 둬서 9남매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자식들이 8명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케네디의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로는 여기 존 F 케네디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존 F 케네디보다 2살 더 많은 형인 조셉 케네디도 참전 용사였습니다. 조셉 케네디도 존 F 케네디처럼 해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1944년 8월에 영국에서 독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러 출격했다가 폭발 사고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언젠가 이 채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F 케네디의 군 경력에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 시니어이고 아들이 조셉 주니어입니다. 케네디의 아버지는 증권과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주영 미국 대사를 지내는 등 공직에도 종사했는데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전부 빼서 재산을 지켰다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사업가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69년에 아버지 케네디가 죽을 때 재산이 약 5억 달러였으며 이를 2022년 12월 중순의 값어치와 환율로 따지면 약 5조 2830억 원에 달합니다. 케네디 아버지는 정치적인 야심도 매우 강해서 자기 아들을 미국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고 그 후보가 바로 큰아들 조셉과 둘째 아들 존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친가 쪽만 이랬던 게 아니라 외가 쪽도 극성이어서 케네디의 외할아버지인 존 피츠제럴드가 보스턴 시장도 지낸 사람이었는데 자기 외손자인 조셉이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이제 정치 권력도 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은 1939년 9월이고 진주만 기습은 1941년 12월이어서 2년 넘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미 1940년에 육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임관되는 데 실패하고 진주만 기습 2달 반 전인 1941년 9월 하순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이벌 리저브 미 해군 예비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0월 26일에 해군 소위로 임관되어 미 해군 정보국에 배치됩니다. 어느 자료에는 케네디가 이곳에 배치된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시간은 흘러 1942년 7월, 존 F 케네디는 시카고에 있었던 해군 예비군 장교 훈련 과정에 들어갔는데 2번의 체력 검정에 합격한 후에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과정을 마치면 전선으로 나가서 실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정치적으로 거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아버지 케네디는 아들들이 후방에 있는 것보다 직접 전투에 참가해야만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제대 군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이를 위해 또 한 번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직후 일본군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필리핀에 상륙했고 일본군의 쾌속 진격에 전황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필리핀 방어의 총지휘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개전 후 한 달이 채 안 된 12월 하순에 미군의 바탄반도로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바탄반도에 몰린 미군과 필리핀군의 상황은 보급 곤란 등으로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메가더 장군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942년 3월 11일 가족 일부 참모들과 함께 필리핀을 탈출했고 PT보트와 폭격기를 이용해 3월 17일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5월 6일 일본군에 항복했고 미군 약 15,000명 그리고 필리핀군 약 6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특히 미군은 중장 1명, 소장 5명, 준장 11명 등 다수의 장성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바탄에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까지 PT보트를 이용했는데 탈출에 사용된 PT보트 4척의 지휘관이 존 D. 벌클리 당시 대위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벌클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시했다고 알려졌고 벌클리는 이후 필리핀에서 더 싸우다가 미군 항복전인 4월에 맥아더 장군의 명령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PT보트 전쟁 영웅이 된 벌클리는 이후 미국에 돌아와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역시 맥아더 장군의 추천으로 8월에 최고의 영예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습니다. 비록 PT보트 부대가 큰 전과는 못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 정부의 푸시로 미국에서 전쟁 영웅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아들인 존 F 케네디의 해군에서의 커리어를 위해 전쟁 영웅 벌클리 당시 소령을 만나길 원했고 벌클리 소령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이고 엄청난 사회적 명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 케네디를 만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건물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인데 1907년에 완공되었고 센트럴파크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완공 이래 뉴욕시의 상징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친 유명한 건물이고 미국의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케네디가 1942년 9월 어느 날 벌클리 소령을 만난 곳이 여기였습니다. 아버지 케네디와 벌클리의 만남은 오후 1시에 시작돼서 8시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 아버지 케네디는 자기 아들들이 해군에서 복무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덧붙여 존 F 케네디를 벌클리가 복무했던 PT보트 부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지 벌클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또한 아들들을 정치인으로 키우려는 계획도 말했다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뒤에 회고해서 벌클리가 말했습니다. 벌클리는 근무지 결정에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고 만약 존 F 케네디가 자격이 되면 PT보트 부대 배속을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케네디는 자기 아들이 PT보트 부대에 배속되더라도 너무 위험한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벌클리는 부관과 함께 케네디가 장교 후보생 교육을 받고 있는 시카고 인근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갔습니다. 벌클리 소령은 케네디를 만났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먼저 하루라도 빨리 최전방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울 의욕을 보였고 입대하기 전 하버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벌클리와 그의 부관과 대화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장교 양성 과정에서의 성적도 매우 좋아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케네디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PT보트를 지휘하는데 손색 없는 지휘관감이었다고 벌클리는 이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벌클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안 좋았던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연초에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잘 때도 침대에서 못 자고 딱딱한 합판을 깔아놓고 자야 했다고 합니다. 벌클리는 이후 케네디가 허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고 알았더라도 케네디를 PT보트 지휘관으로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PT보트 지휘관 후보로 선발되어 8주간의 추가 훈련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사진도 그때 찍은 것입니다. 케네디는 이 과정에 입교하면서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 8주간의 과정을 매우 우수하게 수료해서 전선으로 투입되지 않고 미 본토에 남아 PT보트 교관 임무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군함은 급강하 폭격기로부터의 폭탄보다 흘수선 밑에 구멍을 내는 어뢰가 더 무서운데 어뢰 공격을 위해 구축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건조 비용도 훨씬 더 싸고 구축함보다 더 빠른 PT보트를 만들어서 어뢰를 뿌린다면 적 수상함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모터 토피도 보트 MTB가 그 좋은 예이고 잠수함 U-보트로 재미를 톡톡히 본 독일 해군도 어뢰종을 만들었는데 독일어로 빠른 보트라는 뜻의 슈넬보트 혹은 S보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케네디는 1942년 12월 7일 PT-101에 정장이 되었지만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상대하는 임무 대신에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이에 매우 실망했고 계속 남태평양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1943년 2월 20일 드디어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 남태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티보트 교관이었던 장교 중 한 명이 이후 회고에 따르면 케네디 가문과 같은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이고 당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아버지 케네디와 친했던 데이빗 월시가 영향력을 발휘해 존 F 케네디를 남태평양으로 보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시 의원은 이때 해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 의회에서 상하원 통틀어 해군 관련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설은 존 F 케네디 자신이 그의 외할아버지였고 보스턴 시장을 지냈던 존 피츠제럴드에게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존 F 케네디는 1943년 3월 15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 본인이 원하던 대로 남태평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43년 3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미군은 과달카날에서의 6개월간의 사투 끝에 섬을 완전히 점령하고 솔로몬 제도 서쪽 동부 뉴기니 지역에서도 일본군의 근거지 푸나고나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솔로몬의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가 존 F 케네디가 솔로몬 제도에 배치된 시점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모터 토피도 스쿼드론 2에 배속되었는데 당시 이 부대는 과달카날섬 북쪽 툴라기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남태평양 과달카날에 도착한 날짜는 1943년 4월 7일이었는데 이날 마침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 항공기 약 250여 대가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케네디가 타고 오던 배가 LST-4495였는데 수송선의 일종으로 LST는 랜딩쉽 탱크 수송선을 의미합니다. 이때 LST-449를 근처에서 호위하던 구축함이 에런 워드였는데 1942년 11월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함대로부터 9발의 명중탄을 맞았으나 극적으로 복귀해서 미군 지원부대 상륙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케네디가 탔던 LST-449는 일본 폭격기로부터 많은 수의 지근탄을 맞아 부상병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LST-449에는 연료와 탄약 등이 많이 실려 있어서 만약에 한 발만 명중탄을 맞았다면 케네디의 참전 경력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호위함이었던 에런 워드는 기관부에 명중탄을 맞고 수많은 지근탄으로 함체에 손상이 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있었던 공습은 남태평양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지휘하에 반격을 가한 2호 작전의 일부였고 케네디가 탔던 함은 또 있을지 모를 폭격을 피해 일단 후방의 출발지로 후퇴했다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존 F 케네디가 태평양 전쟁에서 첫 번째로 맞았던 위기였습니다. 이 지도가 당시 과달카날 섬과 북쪽의 플로리다 섬을 나타내고 있는데 케네디가 근무할 피티보트 기지는 과달카날 본섬이 아니라 북쪽 섬에 위치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월 12일 혹은 자료에 따라 14일에 이곳에 도착했고 4월 23일에 PT-109의 정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화질은 좋지 않지만 실제 PT-109를 1943년 어느 날 파나마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질이 썩 좋지 않긴 한데 일단 보시면 뒤쪽에 20mm 오리콘 대공포를 한정 탑재했고 중앙부 양쪽에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한정씩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PT-109는 1350마력짜리 12기통 패커드 가솔린 엔진 3개를 탑재해서 최고속도 시속 74에서 76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가 피티보트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케네디 정장은 이후 37mm 대전차포를 PT-109의 앞에 하나 달았는데 이것은 피티보트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피티보트가 어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기인 마크8 어뢰가 제대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뢰는 최고속도 36노트로 일본의 93식 어뢰의 56노트에 비해 크게 뒤졌고 일반적인 경우 일본 구축함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명중시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화약이 어뢰 발사관 안에서 불이 붙어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했고 당시 미 해군의 피티보트 정장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리브나우의 증언에 따르면 어뢰를 발사하려고 조종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대략 10번 중 9번은 어뢰가 발사되지 않아서 승조원이 망치로
파이어링 핀을 때려야 어뢰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어뢰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PT보트는 당시의 명성에 걸맞는 함정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PT보트 기지가 있던 툴라기 섬 지도인데 이곳에 크고 작은 섬 여러 개를 플로리다 제도라고 칭하고 그중 가장 큰 섬을 툴라기 섬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툴라기 섬의 미군 기지는 주로 이 지역에 위치했는데 여러 섬에 미군 기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 중 PT보트 기지는 바로 이곳 캘버트빌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캘버트빌 이름 아래에 이 입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뢰정 부대원들이 지나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툴라기 PT보트 기지를 보면 밀림 속에 나무로 만든 구조물들이 보이고 PT보트 기지에서 작업 중인 미 해군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당시 PT보트 기지에 줄지어 정박해 있는 PT보트들과 건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생활환경이 좋지는 않아서 식사는 스팸 등 통조림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건조 계란 분말, 치즈 등으로 끼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군 힘의 원천 중 하나인 커피는 충분히 배급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43년 당시 케네디 중위가 자신의 PT-109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다카날 지역의 육군 PX에 가서 진짜 계란, 초콜릿바 등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초콜릿바는 레션 D에 포함된 허쉬 트로피컬 바이고 주로 태평양 전선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음식, 숙소도 별로 좋지 않고 열대 풍토병도 기승을 부려서 툴라기 PT보트 기지에서의 생활은 절대 좋지는 않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케네디 중위는 PT-109 대원들 그리고 기지에 있는 다른 장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툴라기 기지에는 약 400여 명의 장교, 수병들과 약 30척에서 35척의 PT보트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케네디와 PT-109 대원들은 실전 없이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1943년 5월 하순에 툴라기에서 과달카날과 뉴조지아 사이에 있는 러셀 섬으로 전진 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이 지나면서 기지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일본군이 장악한 뉴조지아 지역에 대한 공격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30일부터 뉴조지아 지역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반격인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었고 PT보트들도 실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작전 초반 뉴조지아 섬의 여러 곳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그중 하나가 뉴조지아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문다 바로 아래 랜도바 섬이었습니다. 랜도바 섬을 장악한 미군은 7월 중순까지 PT보트들을 이곳에 배치하는데 케네디 중위와 PT-109도 이곳에 배치됩니다. 미군 PT보트들은 이제 일본군을 그야말로 목전에 놓고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미군 PT보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은 일본군 수상기들이었는데 주로 60kg짜리 등 가벼운 폭탄 2개 정도와 기관총을 장착하고 주로 야간에 인근 해역 정찰을 수행하는 미군 PT보트들을 공격했습니다. 1943년 2월에는 PT-123이 여기 있는 영식 수상 정찰기의 폭격으로 침몰하기도 했고 7월 20일 밤에는 뉴조지아 서쪽 기조섬 근해를 정찰하던 케네디의 PT-109와 다른 2척의 PT보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 수상기의 공격을 받고 PT-109에서 2명의 부상자가 나옵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PT보트 승조원들은 정찰 중 일본군 수상기에 언제 공격을 당할지 매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PT-109의 2등 어뢰병이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앤드류 커크지는 정신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7월이 거의 다 지났고 케네디의 PT-109에 아주 중요한 미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 뉴조지아 지역 미군에 긴급 정보가 타전되는데 일본군이 8월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 콜롬방가라 섬에 대규모 병력 수송과 보급을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콜롬방가라 섬에 어느 쪽으로 올 것인지는 불명확했고 따라서 미군은 콜롬방가라 섬 북쪽에 구축함 6척 그리고 쿨라만 지역과 블랙킷 해협에 각각 PT보트 부대를 배치해서
일본 함대가 어느 쪽으로 오더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뉴조지아 지역의 PT보트 부대들의 총지휘관이 토마스 워필드 소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워필드는 랜도바 부임 첫날 바로 PT보트 기지 근처에 영창을 지어서 자기가 오는 길에 구금한 수병 2명을 가두게 했고 일본군의 공습이 있을 때도 영창에서 나와 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엘빈 클러스터 대위는 워필드에게 아주 가혹한 평가를 했으며 다른 PT보트 장교 중 한 명도 워필드를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형편없는 지휘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필드가 믿었던 전술은 여러 척의 PT보트들이 합동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작전 중 각 어뢰정 간에 철저히 무선 침묵을 지키게 해서 각 어뢰정은 선두에선 어뢰정의 기동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뒤로 갈수록 기동에 지연이 생겨 후미의 어뢰정이 낙오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워필드의 이런 작전은 8월 1일과 2일의 작전에서 케네디의 PT-109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에 랜도바 섬에서 이 작전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회의 도중 일본 급강화 폭격기 편대에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당일 밤에 수행될 보급 작전에 대비해 일본군이 미군 PT보트 기지를 먼저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8월 1일이면 미군이 일본군 뉴조지아 최대 거점인 문다에 총공격을 퍼부어 미군 선발대가 문다 활주로 끝부분에 처음 진입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8월 1일 일본 항공대 랜도바 PT보트 기지 공습에서 일본군 폭격기가 추락해서 기지에 정박 중이던 PT-164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병 2명이 전사하고 어뢰 2발이 잘못 발사되었으나 발사된 어뢰는 기지 주변 해안에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PT-117도 이 공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PT-157의 정장이었으며 케네디와 텐트를 같이 썼던 윌리엄 리브너는 저공으로 기총소사를 하는 일본 조종사의 턱수염까지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이 끝나고 작전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랜도바의 전체 PT보트를 지휘하는 토마스 워필드 중령은 당시 랜도바에서 동원 가능했던 PT보트 15척을 전부 출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워필드는 이 작전을 위해 전체 PT보트들을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PT보트들이 배치될 해역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은데 오른쪽에 동그랗게 생긴 섬이 아직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콜롬방가라 섬이고 콜롬방가라 섬 서쪽 해역이 벨라만 그리고 벨라만을 따라 내려오면 기조섬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포함된 그룹에는 PT-109 그리고 리브노의 PT-157, 헨리 브렌팅엄 대위의 PT-159 그리고 존 로우리 중위의 PT-162까지 4척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중 PT-159의 헨리 브렌팅엄 대위는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전쟁 초반부터 참가했고 1942년 3월에는 벌클리와 함께 맥아더 장군의 필리핀 탈출 작전에 참가하기도 한 고참급 정장이었습니다. 이 4척의 PT보트 부대는 디비전 B로 이름 지어졌고 전체 부대들 중 가장 북서쪽에 치우쳐 벨라만 해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브렌팅엄 대위가 디비전 B의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다음 디비전 A는 4척의 PT보트로 구성되어 블랙킷 해협 입구 쪽에 자리 잡게 되고 PT보트 3척의 디비전 R도 이 근처 해역에 나머지 4척의 디비전 C는 예비대로 랜도바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방에 배치됩니다. 워필드 중령의 작전 계획은 매우 간단해서 PT보트들은 최대한 무선 침묵을 지키며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두 보트가 일본 함의 어뢰를 발사하고 빠져나오면 나머지 보트들도 뒤를 이어 차례대로 어뢰를 발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필드는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플랜 B 혹은 PT보트가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을 때 수색 구조에 관한 내용 등은 전혀 작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필드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어서 부하 장교들이 작전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8월 1일) 저녁때가 되고 PT보트들이 랜도바에서 출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먼저 특기할 만한 사항 2가지는 PT-166의 부장이었던 조지 바니 로스 소이가 PT-109에 탑승해서 이번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케네디는 이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위 사진의 오른쪽이 당시 케네디 중위입니다.
당시 PT-166은 미군 항공기의 5인 사격으로 침몰되어 로스는 배가 없었고 전후 회고에서 로스는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탑승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PT-109의 이번 작전에서의 승조원 수는 로스를 합쳐 서양에서 재수 없다고 일컬어지는 13이 되었습니다. 혹시 13일의 금요일인가 싶어서 1943년 달력을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요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회에도 등장했던 2등 어뢰병 앤드류 커크시. 평소에도 자신이 죽는 모습이 보인다며 매우 불안해했는데 작전이 결정되자 원래 불안이 급속도로 커져서 PT-109 동료 수병들에게 자신이 오늘 작전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네디 정장은 이 수병을 원래 좋아했다고 나오는데 평소에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케네디와 다른 수병들이 커크시에게 이번 작전에서 빠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겁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이 싫어서 동료들과 함께 탑승하고 출항합니다. PT-109는 다른 어뢰정들과 함께 랜도바를 떠났습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 9시 30분 정도가 되면 각 PT보트들이 배정된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PT보트들이 긴장 속에 대기 중이던 오후 11시에는 갑자기 콜롬방가라의 일본군 진지로부터 서치라이트가 PT-109에 비춰졌고 곧이어 사격이 가해졌으나 PT-109는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8월 1일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PT-109는 디비전 B보트 4척 중 PT-162와 함께 PT보트들 중 가장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달도 없고 시계가 너무 안 좋아서 승조원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손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후에 증언합니다. 이때 헨리 브렌팅엄의 PT-157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8월 1일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 PT-157에서 콜롬방가라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4개의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이 물체는 바로 병력을 싣고 남하하던 일본 구축함 4척이었습니다. 원래 콜롬방가라섬 북쪽에는 알리버크가 지휘하는 구축함 6척이 일본 구축함들을 상대하기 위해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일본 구축함들은 미군이 암호 해독을 해서 알아낸 일정보다 1시간 일찍 움직였고 이것이 미군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를 놓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전투는 PT보트들이 도맡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수송을 맡은 일본 구축함 4척은 먼저 수송대로 하기카제, 아라시와 시구레, 그리고 경계 구축함 아마기리였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PT보트들을 발견하고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브노의 PT-157이 4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 쪽을 향해 발사했으나 한 발도 명중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케네디의 PT-109도 이전에 나온 서치라이트와 사격을 피하는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른 보트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선 침묵 명령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PT보트들로 전해지지 않았고 시계가 워낙 안 좋아 다른 보트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서 디비전 B의 4척의 PT보트들은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보트들도 공격했으나 일본 구축함과의 전투는 짧게 끝나버렸고 일본 구축함들은 남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미군 PT보트들은 한 척당 4발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군 기록에는 이날 밤 전체 PT보트에서 총 24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를 향해 발사했지만 그 중에 명중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8월 1일 밤이 워낙 달도 없어서 어두웠고 우선 침묵 지침 때문에 바로바로 일본 구축함의 위치를 전달하지 못해서 레이더가 없는 PT보트들은 정말 눈 감고 어뢰를 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PT보트 부대들은 순식간에 40%에 달하는 어뢰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브노 정장의 이후 증언에 의하면 PT보트들은 전투 중일 때 1350마력짜리 12기통 엔진 3개를 소음기도 제거한 상태에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무전이 실제와도 제대로 접수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PT보트 전투의 내재적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군 PT보트 부대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랜도바 섬의 지휘 텐트에서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던 워필드 중령은 당시 디비전 B PT보트들 중에서 유일하게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던 브렌팅엄의 PT-159에 즉각 랜도바로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원래 미군 PT보트들은 어뢰를 전부 발사하면 즉시 귀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어뢰를 쏜 것도 레이더가 장착된 보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가 장착된 PT보트들이 먼저 랜도바 기지로 귀환했고 나머지 보트들은 어떠한 연락도 듣지 못한 채 바다에 계속 떠 있어야 했습니다.
전투해역에서 랜도바 기지까지는 거리가 약 64km였다고 하는데 워필드 자신이 직접 가서 각 보트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것도 아니고 무전만으로 15척의 PT보트를 통제하면서 전투를 지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작전 지휘였다고 모든 문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포격으로 일찍 전장을 빠져나온 PT-109는 레이더 커버도 없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한 채로 다른 보트들과 연락도 못하면서 망망대해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 PT보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어선을 만들었는데 일본 함대는 남하하면서 PT보트 부대들과 만나는 대로 교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도 처음 교전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는데 레이더가 달린 부대장 보트가 먼저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를 다 쏜 보트는 돌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랜도바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레이더를 장착한 세 부대의 부대장 보트들은 전부 자기 부대의 다른 보트들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태가 세 부대 지휘관 보트에 동일하게 발생했는데 이게 교전 시작 후에도 무선 침묵 명령을 지키느라 그런 것인지 전투가 시작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린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당시 PT-107의 수병이었던 존 설리번은 전후 증언에서 부대장 보트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랜도바로 퇴각했느냐는 질문에 정장이 일본 함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미군 PT보트 부대의 공격은 그야말로 황당한 실패로 돌아갔고 총지휘관 워필드 중령은 후에 PT보트 대원들이 규율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워필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던 PT-105의 정장이던 리차드 캐러시는 근처에 있던 보트 정장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소리여서 자기도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캐러시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도 먼저 어뢰를 쏘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날 또한 PT보트의 천적이라고 불리던 일본군 수상기들도 함대를 따라와 미군 PT보트의 항적을 보고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서 공포가 가중되었습니다. 미군 PT보트 부대의 공격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일본 구축함 4척은 1943년 8월 2일 오전 0시 30분 목적지인 콜롬방가라 빌라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약 900여 명의 병력과 물자를 능숙하고 신속하게 양육했습니다. 일본 함들이 양육 작업을 완료한 것은 약 1시간 30분 후인 오전 2시경. 일본 구축함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복귀에 돌입했는데 뉴조지아에서 부겐빌로 돌아가는데 몇 시간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고 일본 함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군이 폭격기를 출동시켜 바로 따라잡고 폭격을 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수송 작업을 마치고 귀환을 시작한 일본 구축함 4척 하기카제, 시구레, 아라시, 아마기리 중에서 하기카제와 아라시는 정확히 6일 뒤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미 구축함 전대의 어뢰와 포격을 맞고 침몰합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함대가 양육을 수행하는 사이 벨라만 쪽에는 케네디의 PT-109와 로우리의 PT-162가 서로 가까이 있었는데 이때 자기 부대 위치를 잃어버린 디비전 A의 PT-169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케네디와 다른 두 척의 PT보트들은 서로 VHF 라디오를 통해 통신을 주고받았는데 전투가 벌어졌는지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일단 남동쪽 해역을 정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척의 PT보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서로 멀어졌습니다. 이 세 척의 PT보트들은 몰랐지만 근처 해역에 리브노의 PT-157도 있었는데 PT-157은 무선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어서 다른 보트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전 2시가 넘어 귀환하는 일본 함대는 블랙킷 해협을 지나 계속 항진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 등장했던 리차드 캐러시 정장의 PT-105가 이를 발견하고 일본 함대에 어뢰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캐러시 정장은 오픈 브로드캐스트 무전을 통해 벨라만 쪽으로 일본 함대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타전했으나 아직 귀환하지 않은 PT보트들 중 한 척이라도 이 무전을 수신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케네디의 PT-109는 8월 2일 오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대략 이 위치에 있었는데
PT-166 소속이었지만 이번 작전에 PT-109에 탑승한 조지 로스 소위가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당시 19세였고 모터 머시니스트 메이트 세컨 클래스 해롤드 마니가 2시 방향에서 배가 접근하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PT-109와 충돌 코스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던 이 배는 일본 구축함 4척 중 하나였던 아마기리였습니다. 아마기리는 최고 속도가 38노트였는데 당시 아마기리의 함장 하나미 고헤이 소자의 전후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상하고 있던 아마기리의 속도는 약 34노트였다고 합니다. 하나미 소자는 이후 1944년에 건강상 문제로 함상 근무를 마치고 요양에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때 약 1km 앞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34노트면 거의 시속 63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기리와 PT-109가 서로를 발견한 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당시 이 해역에 달빛도 없이 워낙 시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 정장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함의 크기를 보고 구축함임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케네디 정장은 통신수였던 존 맥과이어에게 제너럴 쿼터스 발령을 시키고 다가오는 구축함에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위치로 보트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PT보트의 방향을 전환해야 했는데 당시 PT-109는 1350마력짜리 엔진 3개 중 2개를 아이들 상태로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구축함에 대한 대처가 매우 느려졌는데 당시 케네디는 일본 구축함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PT보트의 엔진 소리를 듣거나 항적을 보고 덮치는 수상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당시 2개의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놓은 것에 대해 케네디 정장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마기리는 계속 충돌 코스로 다가왔고 PT-109의 전방 갑판에서는 로스 소이가 37mm포를 일본 함에 쏘려고 했지만 아마기리에 제대로 쏴서 명중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 있었습니다. 37mm포를 쏴서 명중시켰더라도 아마기리에 큰 피해가 있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아마기리도 마지막 순간에 검은 물체가 미군 어뢰정인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때는 이미 한 포의 부각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 근접해 있었습니다. 아마기리는 계속 남쪽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당시 아마기리에는 제11 구축대 사령 야마시로 카츠모리 대좌가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한 포를 쏘는 것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뢰정과 충돌하면 어뢰가 유폭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도리까지 좌연선회를 명령하고 어뢰정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미 함장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50도 전속 전진을 명령했고 어뢰정과 충돌해서 격침시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PT-109의 승조원들도 일본 구축함이 방향을 바꿔 일부러 충돌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PT-109가 피할 틈도 없이 아마기리는 어뢰정의 우현을 들이받았습니다. 아마기리는 PT-109의 우현 어뢰 발사관 근처 칵핏이 있는 곳 근방에 충돌했고 어뢰정을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PT-109의 엔진 부근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8월에 PT-109가 수송선에 실려 태평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현 쪽 어뢰 발사관 2개가 확실히 보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PT보트의 대략적인 크기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가 타고 있던 엘코사에서 만든 PT보트는 동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1인치 두께의 마호가니 목재를 겹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이런 특성 때문에 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에서 유리했고 단단한 마호가니로 만들어져 항해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 수리를 하는 것도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함과 직접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적 구축함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들이받는다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아마기리가 PT-109를 옆에서 들이받을 때 케네디 중위는 마치 열차가 옆에서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바로 옆에서 일본 구축함이 PT보트를 쪼개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로 갈라진 PT보트의 뒷부분이 금방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PT-109에 탔던 수병들 중 다가오는 아마기리를 보고 동료들에게 알렸던 당시 19살의 해롤드 마니와 출항 전부터 계속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불안해했던 앤드류 커크 씨. 이 두 사람은 충돌 시 아마기리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충돌 직후 실종되어 결국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커크 씨가 느꼈던 불안한 느낌이 실현되어 버린 것입니다. PT-109의 잔해에는 연료등으로 인한 불길이 높이 일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PT-109에 탑승하고 있던 인원들은 케네디까지 총 13명이었는데 이 중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돌 직후 전사자 2명을 제외하고 7명 정도가 바다로 튕겨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해서 물에 빠졌다고 바로 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PT-109가 아마기리와 충돌한 해역 근처에는 다른 PT보트들도 있었습니다. PT-109에서 약 2-3km 떨어진 해역에 PT-169가 있었는데 PT-169의 정장 필립 포터 중위는 PT-109 쪽으로 다가가는 일본함을 목격하고 케네디에게 무전으로 일본함 접근을 알렸으나 답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PT-105도 케네디에게 무전을 했으나 답신이 없었고 포터 중위는 PT-109가 일본함과 충돌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까지 목격합니다. PT-169는 일본함 쪽을 향해 어뢰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습니다. 당시 PT-109가 경고 무전을 못 받은 이유는 PT보트에 장착된 VHF 함대함 무전기의 신뢰성이 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당시 증언대로 PT-109의 통신수였던 존 맥과이어가 무전기가 있는 곳에 없었고 케네디와 같이 칵핏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포터 정장은 이후 PT-109와 생존자를 찾아 사고 해역으로 갔고 엔진을 끄고 생존자들을 찾았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처에 있던 PT-162도 충돌 사고를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생존자를 찾아 수색했다는 등의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PT보트 승조원 이외에 8월 2일 새벽에 충돌 사고를 목격한 연합군이 있었는데 콜롬반가라 섬 서부에 배치되어 있던 미 육군 소속 해안감시병 벤자민 내쉬와 같이 배치되어 있던 호주 해군 소속 아서 에반스였습니다. 내쉬는 원래 통신병으로 과달카날에 배치되어 수온을 세우고 훈장도 받았는데 통신특기를 인정받아 솔로몬 제도의 유일한 미군 해안감시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내쉬의 상관인 에반스는 당시 38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해안감시병은 8월 2일 새벽 PT-109가 폭발하는 것, 그리고 일본 구축함들이 통과하는 것까지 과달카날에 보고했습니다. 8월 2일 오전 해안감시병들에게 PT-109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접수되었고 생존자를 혹시 목격했느냐는 무전이 왔지만 내쉬와 에반스는 생존자를 바다에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협력하는 원주민들을 동원해 콜롬반가라 해안도 찾아봤지만 생존자들이 콜롬반가라에 도달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랜도바 미군 PT보트 기지에서는 보트들을 다시 사고 해역으로 보내 수색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PT보트 부대 지휘관 워필드 중령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워필드 중령은 해상 수색을 포기하고 이날 늦은 오후 뉴질랜드 항공대 협조로 P-40 전투기들을 사고 해역으로 보내 수색을 했지만 생존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마기리도 PT-109와 충돌한 후 PT-109에서의 불길로 불이 붙었으나 이는 금방 진화되었고 큰 피해 없이 다른 구축함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돌아가는 길목인 콜롬반가라섬 북쪽 해역에는 알리버크 제독의 미 구축함 6척이 일본 함대가 미군 암호해독보다 1시간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 함대를 놓쳤었고 일본 함대가 돌아갈 때는 오전 3시까지 해당 해역에 머물다가 철수하는 바람에 일본 함대는 전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PT보트 15척과 구축함 6척을 배치해서 일본 구축함 4척을 노린 이날 밤의 작전은 이렇게 황당하게 아무런 전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1943년 8월 1일 밤의 전투를 콜롬반가라 남쪽 해역의 이름을 따서 배틀 오브 블랙키스트레이시라고 칭하지만 5개월 전인 1943년 3월 6일에 콜롬반가라 동쪽 쿨라만 해역에서 미 함대가 일본 구축함 2척을 침몰시킨 전투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전투에서 미군은 아무런 전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부분 절반만 남은 PT-109의 주위 해역에는 계속 연료가 타고 있었고 케네디와 다른 2명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2명을 제외한 8명이 바다에 떠 있었는데 8명 중 3명은 충돌 시 폭발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화상으로 인한 상처에 바닷물이 닿아 큰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나머지 수병들도 휘발유와 바닷물을 삼킨 경우가 많아 계속 구역질을 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수병 3명 중 패트릭 맥맨은 특히 정도가 심해서 얼굴, 손, 팔, 다리,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오전 5시가 넘은 시각이 되어서야 PT-109에 가라앉지 않은 앞부분에 모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생존한 승조원들은 가까이 있는 PT보트들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렸지만 다른 보트들은 이미 랜도바 기지로 귀환한 뒤였습니다. 이때 케네디 정장은 베리 피스톨이라는 조명탄 발사기가 있었는데 주변 섬들이 일본군 지역이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 이를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조명탄을 쏘았으면 주변에 있었던 다른 PT보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은 PT보트의 앞부분과 바다 위의 생존자들은 남쪽으로 조금씩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1943년 8월 2일 날이 밝았습니다. PT-109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었던 콜롬방가라는 어느 방문자가 킹콩 영화에 나오는 섬과 똑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섬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남쪽의 기조섬과 북쪽의 벨라라벨라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섬들에 있는 일본군이 쌍안경으로 바다 쪽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바다에 떠있는 PT-109 앞부분과 생존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네디는 이때 휘하 생존자들에게 일본군이 다가오면 싸울지 항복할지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수병이 뭐를 갖고 싸우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이때 PT-109에는 권총 7자루와 톰슨 기관단총 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수병들은 지휘관인 케네디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나 케네디는 이제 PT-109 승조원들은 사실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의 행동, 특히 일본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은 의논을 거쳐 만약 일본군이 다가온다면 일본군 병력 수를 보고 싸울지 항복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PT-109의 앞부분과 바다의 생존자들은 점차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1943년 8월 2일 오후 1시가 거의 되었을 무렵 그때까지 물에 떠있던 PT-109의 앞부분이 가라앉을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케네디와 PT-109 승조원들은 혹시 미군 정찰기가 지나가지 않나 하늘을 바라봤지만 한 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다에서의 시계는 좋아서 미군이 점령했고 PT보트 기지가 있는 랜도바 섬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나 했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보다 남쪽에 작게 보이는 작은 섬으로 전부 수영을 해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섬이 작을수록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을 확률도 적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심한 화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맥맨 수병이었는데 케네디 중위가 맥맨을 자기 등 뒤에 눕게 하고 구명조끼 끈을 입에 물고 헤엄을 쳐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중위는 앞에 나온 구명조끼 이외에 다른 종류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을 등에 지고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대학 시절 수영팀에 있었을 정도로 수영을 잘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맥맨보다 좀 덜 심한 부상자였던 윌리엄 존스턴과 다른 9명은 당시 PT-109 앞부분에 대전차포를 고정시키는 데 썼던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뗏목 비슷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이 남쪽에 있는 섬을 향해 수영을 시작한 것은 8월 2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조섬 부근의 현재 지도인데 왼쪽에 기조섬의 일부 그리고 오른쪽 상단 구석에 콜롬방가라의 일부가 보입니다. 케네디 일행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바로 작게 보이는 이 섬인데 정식 명칭은 카솔로 섬이었고 플럼푸딩 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케네디 일행이 수영으로 간 거리는 약 5.6km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대략 출발한 곳을 이 정도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케네디 일행은 15분 수영 후 휴식하는 식으로 카솔로 섬을 향해 다가갔는데 맥맨은 처음에 자기를 버리고 갈 것을 요구했으나 케네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맥맨은 가는 도중 종종 케네디에게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었고 케네디는 그냥 잘 가고 있어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이 이 섬에 도착한 것은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케네디와 맥맨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해안가에서 가까이 있는 밀림까지 기어가서 몸을 숨겼고 곧이어 나머지 9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 단정이 섬 주위에 나타났으나 기조섬 쪽으로 그대로 사라졌고 케네디 일행은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이 사진은 케네디 일행이 도착한 카솔로 섬을 위에서 본 것입니다. 언뜻 봐도 큰 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사진은 카솔로 섬을 2012년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섬을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원 안에 무언가 물체가 있고 이걸 서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면 섬 크기와 대충 들어맞습니다. 카솔로 섬은 남북 길이가 약 90m, 동서 길이가 약 64m인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일본군 점령하에 있는 서쪽의 기조섬이 보트로 약 15분 거리였고 근처에 미군 주둔 지역은 없는 상황에서 케네디 일행이 일본군에 발각되지 않으려면 섬 중앙부의 나무들 사이로 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섬은 마치 우편엽서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지만 어디를 보아도 식수로 쓸만한 물이 나오는 곳이 없었고 코코넛 열매를 깨서 열어봐도 익지 않았거나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들은 많았으나 잡을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섬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가끔 비행기가 지나가기도 했으나 비행기 날개의 마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케네디 정장은 일본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일행은 고생 끝에 도착하자마자 섬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식량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과 실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제 1943년 8월 2일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케네디 일행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섬. 오른쪽 상단의 큰 섬이 일본군 점령하에 불런방가라입니다. 케네디는 카솔로 섬 동쪽으로 섬이 또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건너편은 밤마다 미군 PT보트들이 정찰을 나가는 해역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이때 PT보트가 침몰할 때 승조원들이 같이 들고 온 랜턴이 있었는데 케네디는 자신이 혼자 직접 이 랜턴을 들고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간 다음에 근처에 미군 PT보트가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 구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존자 중 케네디가 제일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유일한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생존한 부하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으나 케네디는 구명조끼에 389경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랜턴을 묶은 채 캄캄한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수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오후 6시 30분경에 카솔로 섬을 출발해서 섬 남동쪽에 위치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이 위치는 정확하지 않고 추측일 따름입니다. 케네디는 오후 9시까지 깊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달했고 바다 위에 구명조끼를 의지해 떠 있으면서 혹시 미군 PT보트가 지나가면 랜턴으로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PT보트는 나타나지 않았고 해류에 의해 깊은 바다로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케네디는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갈 때는 해류가 카솔로 섬 쪽으로 흘러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지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었고 해류가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쉰 케네디는 산호초를 헤치면서 걷다가 발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결국 8월 3일 정오경 카솔로 섬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지고 갔던 랜턴은 작동되지 않아 어딘가에 버려야 했습니다. 지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케네디는 수병들에 의해 섬으로 끌어올려졌고 8월 2일 밤과 3일 아침에 무인도 탈출 시도는 결국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케네디는 PT-166 소속으로 109에 탑승했던 조지 로스 소위에게 오늘 밤에는 너가 시도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탈진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로스 소위는 명령에 따라 8월 3일 오후 4시경 구조 요청을 위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미군 PT보트들은 이 해역에 나타나지 않았고 로스 소위도 지칠 대로 지친 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8월 3일에 카솔로 섬 밖에서는 사태의 진전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주둔한 기조섬과 케네디 일행이 있는 카솔로 섬 사이에서 원주민으로서 연합군을 돕던 비우쿠 가사와
에로니 쿠마나가 이 해역에서 미군 면도기가 든 상자와 PT-109 승조원이었던 레이몬드 앨버트가 서명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연락망을 거쳐 콜럼반가라 섬의 에반스에게 도착했고 다시 랜도바의 미군 PT보트 기지에도 알려졌습니다. 에반스는 랜도바 기지에 기조섬에는 생존자가 없다고 보고했고 아직 PT-109의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는 미군 측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은 이제 섬에서 3일째를 맞았습니다. 비록 먹을 것도 없었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식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가끔씩 내리는 빗물을 허공에 입을 열고 받아먹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11명의 생존자 중에는 케네디 이외에 장교가 2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 등장한 PT-166 부장 로스 소이와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 PT-109의 부장 톰 소이였습니다. 케네디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구조대가 안 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휘하수병들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버틸 수는 없어서 카솔로 섬에서 남쪽에 있는 섬에 코코넛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어렵지만 그 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목적지는 약 2km 떨어져 있는 올라사나 섬이었습니다. 비록 면적이 더 큰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했을 위험성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11명의 생존자는 다시 헤엄을 쳐서 올라사나 섬으로 이동했고 약 3시간의 수영 끝에 전부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케네디는 큰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맥맨을 등에 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일본군은 없었지만 생존자들은 이번에도 식수를 발견 못했고 코코넛 열매를 열어서 코코넛 밀크를 마시거나 그날 밤 내린 빗물이 나뭇잎에 맺혀 있는 것을 마시면서 갈증을 달랬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일 이 섬에도 먹을 것이 없자 케네디와 로스 소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약 1km 떨어진 나루 섬으로 또 헤엄쳐 갔습니다. 여기서 케네디와 로스는 약 30여 개의 일본군 크래커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긴 건빵 종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인용 카누 또한 발견했습니다. 케네디와 로스는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카누를 타고 사람 2명이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1943년 8월 5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조금 전 소개된 원주민 비우쿠 가사와 에로니 쿠마나였습니다. 가사와 쿠마나는 나루섬에 있던 일본군 단정 잔해를 조사하러 왔었는데 해안에서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존 F 케네디였는데 햇빛에 타고 며칠간의 고생으로 워낙 행색이 남루해져 있어서 두 사람의 원주민은 케네디가 조난당한 일본군인 줄 알고 바로 피했다고 합니다. 케네디와 로스는 가사와 쿠마나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으나 2명 원주민이 서둘러 도망가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케네디와 로스는 곧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서 노획한 건빵을 먹으면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예측하지 못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비우쿠 가사와 에로니 쿠마나는 나루섬을 떠났는데 이후 증언에 따르면 비우쿠 가사가 목이 마르다고 쿠마나에게 말했고 원래 사람이 안 사는 올라사나 섬을 향해 진로를 바꿨습니다. 가사와 쿠마나는 올라사나 섬에 도착했는데 가사가 해안에 내려 육지로 다가갈 무렵 숲속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사는 쿠마나에게 일본군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바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덤불 속에서 나온 사람이 영어로 컴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로 카솔로 섬에서 헤엄쳐서 이곳에 도착한 PT-109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후에 증언이 일치되는 사실은 처음에는 두 원주민이 미군을 안 믿었지만 PT-109 부장 톰 소이가 나와 당시 유명했던 해안 감시원의 이름을 댔고 그 사람을 알고 있던 가사와 쿠마나가 그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원주민은 PT-109 생존자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고 자기들 카누에 있던 야암과 담배를 생존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쿠마나의 이후 증언에 의하면 PT-109 생존자들은 원주민들을 만난 것을 아주 기뻐했고 몇몇은 악수를 청하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은 며칠을 굶었지만 식량보다 담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톰 소이는 가사와 쿠마나가 타고 온 카누에 같이 타고 그날 밤 당장 랜도바로 가려고 했으나 밤에 그네의 파도가 높이 일어 포기했고 대신 가사와 쿠마나에게
다음날 출발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이 메시지는 수병 중 한 명이 주머니에 지금까지 넣고 온 연필과 섬에서 우연히 발견한 종이 조각에 쓰여졌습니다. 8월 5일 밤이 되면서 생존자들은 하나둘씩 잠이 들었지만 가사와 쿠마나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한 몇몇은 뜬 눈으로 둘을 감시했습니다. 케네디는 8월 5일 저녁 때 다시 정찰 PT보트를 찾아 카누를 타고 나갔으나 PT보트와 접선하는 데 실패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네디는 다시 올라사나 섬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로스소이를 남겨놓은 채 찾은 식량을 싣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건빵뿐 아니라 일본군이 숨겨놓았던 식수가 들은 통도 카누에 실었습니다. 케네디는 도착 후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날 밤 어떤 수병이 케네디가 가져온 식수를 전부 마셔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 케네디는 카누를 타고 다시 원주민들과 나루섬으로 돌아갑니다. 케네디는 렌도바에 정장인 자신의 메시지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루섬에는 종이도 연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비오쿠 가사가 원주민들이 하는 대로 코코넛 겉껍질에 글자를 새길 수 있다고 케네디에게 알려주었고 케네디는 칼로 코코넛 껍질에 메시지를 새깁니다. 메시지가 새겨진 코코넛이 바로 이것으로 그 내용은 왼쪽과 같았습니다. 일행은 다시 올라사나 섬으로 돌아갔고 톰 소위의 종이 메시지와 함께 두 원주민이 렌도바로 떠났습니다. 렌도바까지의 항해는 쉽지 않을 것이고 중간에 일본군의 공격 위험도 있는 데다 혹시 잡히기라도 하면 PT-109 생존자들도 전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지만 식량도 물도 모자라는 현재로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은데 8월 5일에 미군이 뉴조지아 일본군 최대 근거지 문다를 점령했습니다. 8월 6일에 가사와 쿠마나는 올라사나 섬을 출발해서 콜롬만가라 남단 보나보나 와나와나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에반스 휘하, 영어에 능통한 원주민 해안감시원 벤자민 케부를 만났고 케부는 좀 더 큰 카누와 한 명의 추가 요원을 가사와 쿠마나에게 배정해주고 콜롬만가라 남쪽 섬에 있던 에반스에게 PT-109 생존자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에반스는 아직 새 은신처에 무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렌도바에는 다음 날인 8월 7일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PT-109 생존자들에게 칸으로 식량과 식수 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8월 6일 밤에 케네디는 원주민들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로스소위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가서 PT보트를 기다렸으나 파도가 높아 고생만 실컷 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8월 6일 밤에는 이 근처 해역에서 미일 해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벨라만 해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전투에서 미 구축함 6척이 콜롬반가라로 물자를 수송하던 일본 구축함 3척을 격침시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전의 결과와 관계없이 케네디 일행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바뀌어 1943년 8월 7일 오전 9시 20분 해안감시원 에반스가 드디어 렌도바 미군기지에 PT-109 대원들의 생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8월 7일 정오경에 렌도바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도착하기 전 7일 아침에 가사와 쿠마나 일행이 렌도바 북쪽 로비아나 섬에 도착해서 미 육군 조지 힐 대령에게 원주민 영어로 PT-109 생존자들의 소식을 전했고 힐 대령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 데 성공합니다. 힐 대령은 렌도바 섬에 해군 기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힐 대령은 비오쿠 가사가 빠른 구조를 계속 재촉했다고 후에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로비아나 섬에 렌도바로부터의 무전이 도착해서 구조대가 편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명의 원주민은 PT보트 편으로 렌도바로 향했습니다. 사고 날부터 6일째 지연되는 구조로 생존자 일행이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을 무렵 에반스가 보낸 식량이 가득 찬 대형 카누와 원주민 해안감시원 6명이 처음엔 나루섬에 그리고 곧이어 올라사나 섬에 도착했습니다. 카누에서 여러 식량과 물, 스토브가 내려져 더운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생존자들은 전부 크게 기뻐했습니다. 로스소이는 출항 이후 처음 이날 웃을 수 있었다고 후에 회고했습니다. 케네디는 지휘관으로서
해양감시원 에반스를 만나러 가기로 하고 원주민 해양감시원들과 함께 다시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가사와 쿠마나를 통해 랜도바의 PT-109 생존자들의 소식이 전해질 무렵 케네디는 콜롬방가라 남쪽 섬으로 와서 에반스를 만났습니다. 오는 도중에 일본 전투기가 카누 상공을 지나갔으나 큰 일은 없었습니다. 에반스는 전후 회고에서 케네디를 처음 만났을 때 몰골이 너무 처참해서 놀랐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때 랜도바에서는 미군 PT보트 지휘관 워필드 중령이 케네디가 메시지를 새겼다는 코코넛을 받지만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양감시원 에반스로부터의 소식과 톰 소위의 종이 메시지를 보고 결국 PT보트로 생존자를 구조하러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PT보트를 여러 척 출동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레이더가 달린 PT보트가 인근 해역을 먼저 정찰하고 윌리엄 리브너의 PT-157이 구조작전을 수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랜도바 기지에는 미국 기자들이 있었는데 UP통신의 프랭크 슐릭과 AP통신의 리프 에릭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케네디 대사 아들을 구하는 작전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PT보트에 승선해서 같이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는 8월 7일 오후 7시경에 출항했습니다. 약 4시간의 항해 끝에 8월 7일 오후 11시 리브너와 PT-157은 케네디를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를 거쳐 8월 8일 오전 0시 30분 나머지 생존자들이 있는 올라사나 섬에 케네디와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8월 8일 오전 2시 15분 PT-109의 11명의 생존자들은 전부 PT-157에 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생존자들은 PT-157에 실려있던 의무용으로 쓰이는 위스키와 브랜디 등을 마시고 탈출 성공에 서로서로 악수를 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오전 5시 15분 PT-157이 랜도바에 도착했습니다. 랜도바 기지에서는 케네디 일행의 귀환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고 케네디는 자기들을 구해주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비우쿠 가사와 에로니 쿠마나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비록 아마기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케네디에게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케네디가 보여준 리더십은 생존자와 해군 간부 누구나 인정했습니다. 케네디 일행이 처음 도착했던 카솔로 섬은 그 이후 케네디 아일랜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시 남태평양 전선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솔로몬 제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케네디와 장교 2명은 네이비 앤 마린코어 메달을 받았고 동승한 기자들에 의해 쓰여진 기사는 케네디를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케네디의 아버지는 이 기사가 최대한 널리 퍼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51년에 케네디가 하원 의원이었는데 일본을 방문한 차에 아마기리의 함장이었던 하나미 코헤이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일정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편지로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952년 상월, 1960년 대통령 선거 때는 하나미를 초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사고 당시 아마기리에 탑승했던 장교들로부터 격려 편지를 받은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이 메시지를 새겼던 코코넛을 집무실에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공을 세운 비우쿠 가사와 에로니 쿠마나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02년에 방문해서 케네디 가족으로부터의 편지와 존 F 케네디의 흉상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가족은 이들에게 전후 금전적인 지원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우쿠 가사는 2005년에 에로니 쿠마나는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